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쓰여진 책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책이 아닌가 합니다. 바로 잠수종과 나비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프랑스의 패션 전문지 엘르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입니다. 그는 1995년 12월 8일 드라이브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게 되는데요. 3주 후에 의식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록드인 신드롬이라고 하는 감금 증후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정신은 말짱하게 살아있는데 전신은 다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직 살아있는 것은 왼쪽 눈 하나였습니다. 15개월 남짓한 이 시간 동안 왼쪽 눈꺼풀의 움직임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을 시작합니다. 그에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언어장애 치료사, 이 책에서는 그녀를 수어천사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또 곁에서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조수, 클로드의 도움으로 알파벳을 읽으며 살아있는 유일한 감각인 눈을 깜빡이는 방법으로 단어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15개월 동안 20만 번의 눈 깜빡임과 자신의 기억과 상상의 단어들의 조합으로 에세이 형식으로 이 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작가는 이 책이 출간된 후 며칠이 안 되어서 책의 제목처럼 잠수종을 벗어던지고 나비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잠수종은 잠수부를 바닷속으로 이동시키고 물속에서 오래 머물며 수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종 모양으로 생겼고요. 혼자서는 입고 벗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잠수종에 갇혀있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육체의 자유로움이 있다는 것,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다시금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기적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첫 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은 동문선에서 2019년 5월에 출간한 10쇄 발행본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008년도에는 영화로도 나왔었는데요.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영화의 장면이 군데군데 삽입되어 있습니다. 아직 영화로든 책으로든 보지 못한 분 계시다면 한 번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해 드릴 부분은 장 도미니크 보비와 언어장애 치료사와의 만남, 그리고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장면, 또 아내와 두 아이들과의 만남을 쓴 장면입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세상에 선물해준 작가와 번역가, 그리고 낭독을 허락해준 출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수종이 한결 덜 갑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나의 정신은 비로소 나비처럼 나들이길에 나선다. 프롤로그. 군데군데 벌레 먹은 커튼이 우윳빛으로 뿌옇게 밝아오는 걸 보니 새벽이 오는 모양이다. 발 뒤꿈치가 아프다. 머리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하고 온몸은 잠수종 속에 갇힌 듯 갑갑하게 조여온다. 내 방에서 어둠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다. 나는 사랑하는 이들의 사진과 아이들이 보내온 그림, 포스터, 그리고 친한 녀석이 파리와 르베팀의 경주 바로 전날 보내온 양철로 된 자전거 선수 조각을 차근차근 살펴본다. 내가 6개월째
바위에 붙어 사는 소라게처럼 몸을 붙이고 있는 침대 위로 솟아오른 막대기도 눈에 들어온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또 지난해 12월 8일부터 나의 삶이 예전같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그리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뇌간이라는 것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날 심장 순환기 계통의 갑작스런 이상으로 이 기관이 고장나자 비로소 나는 뇌간이라는 것이 우리 몸을 이루는 컴퓨터 장치의 핵이며 뇌와 말단 신경을 이어주는 통로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전에는 이처럼 급작스런 사고를 뇌일혈이라 불렀으며 한 번 걸렸다 하면 백발백중 죽는 병이었다.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는 소생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상황이 좀 더 복잡해졌다. 죽지는 않지만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비된 상태에서 의식은 정상적으로 유지됨으로써 마치 환자가 내부로부터 감금당한 상태, 즉 영미계통의 의사들이 록드인 신드롬이라고 표현한 상태가 지속된다. 왼쪽 눈꺼풀을 깜빡이는 것만이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이런 소상한 내용은 언제나 당사자가 가장 늦게서야 알게 되는 법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20일 동안의 혼수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도 몇 주일이 지나고 정확한 병명과 증세를 알 수 있었다. 이제 막 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베르크 해양병원 119호 병실에서 나 자신을 새로이 발견한 것은 1월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여느 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아침이다. 7시가 되자 예배당의 종소리가 15분마다 한 번씩 덧없는 시간의 흐름을 확인시켜주기 시작한다. 밤새 잠잠했던 기관지가 고인 가래를 뱉어내려는 듯 갑자기 그르렁대기 시작한다. 노란색 시트 위에서 경련을 일으키는 손 때문에 고통스럽다. 손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혹은 반대로 너무 차가워서 그런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반사적으로 기지개를 켜보려 하지만 내 팔다리는 겨우 몇 밀리미터 정도만 움직일 뿐이다. 하지만 사지의 통증을 더는 데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잠수정이 한결 덜 갑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나의 정신은 비로소 나비처럼 나들이길에 나선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 시간 속으로 혹은 공간을 넘나들며 날아다닐 수도 있다. 불의 나라를 방문하기도 하고 미다스 왕의 황금 궁전을 거닐 수도 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로 달려가 그 곁에 누워 그녀의 잠든 얼굴을 어루만질 수도 있다. 공중누각을 지을 수도 있고 황금 양털을 찾아 나설 수도 있다.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를 향한 모험길에 오를 수도 있고 유년 시절의 꿈이나 성인이 된 후의 소망을 실현에 옮길 수도 있다. 공상은 이제 그만. 나는 출판사에서 나의 떠나지 않는 여행의 기록을 한자 한자 받아 적을 사람을 보내기 전에 미리 이 여행담의 도입부를 완결지어야 한다. 나는 머릿속에서 한 문장 한 문장을 10번씩이나 되뇌어 보면서 단어를 빼기도 하고 군데군데 형용사를 덧붙이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원고를 한 문장 한 문장 완전히 암기하게 된다. 7시 30분 당직 간호사가 나타나자 내 생각의 흐름은 중단된다. 간호사는 익숙한 몸짓으로 커튼을 젖히고 나서 절개 부위와 점적 주입장치를 살핀 다음 TV를 켜고 뉴스를 기다린다. 화면에서는 서부에서 가장 재빠른 두꺼비 이야기를 담은 만화 영화가 한창이다. 나도 차라리 두꺼비가 되게 해달라고 빌어볼까. 수호천사. 상드린니의 하얀 가운에 달려있는 명찰에는 언어장애 치료사라고 적혀있지만 수호천사라고 읽는 편이 더 잘 어울린다. 내게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해준 사람이 바로 상드린니이니
그녀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오래전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내 친지들 대부분은 병원에 와서 이 방법을 익혔지만 병원 직원 중에서는 상드린느와 심리학자만이 이 방법을 사용할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주로 눈을 깜빡인다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몇 안 되는 제스처만으로 문을 닫아달라, 변기 손잡이를 고쳐달라, 혹은 TV 볼륨을 줄여달라거나 베개를 높여달라는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 매번 성공하지는 못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는 이처럼 강요된 고독을 통해 일종의 체념을 터득했으며 병원 구성원을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음을 발견했다. 내가 던진 SOS 신호를 어떻게 해서든 이해하려는 대다수 성심파 직원과 그와는 반대로 내 구원 요청 신호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리는 유형의 무관심파가 그 두 그룹이다. 보르도와 미넨팀의 축구 경기 전반전이 끝났을 때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말만 남기고 매정하게 TV를 꺼버리고 나가는 눈치 없는 직원은 후자에 속한다. 이 같은 의사소통의 단절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중압감까지 느껴진다. 그러는 만큼 하루에 2번 상드린느가 병실 문 안으로 들어와서는 미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표정으로 모든 불편함을 대번에 해소시켜 줄 때 느끼는 위안감은 말로 이루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내 몸을 항상 옥죄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잠수종이 어느 정도 느슨하게 풀어지는 느낌이다. 언어장애 치료요법은 일반에게 좀 더 널리 알려질 만한 가치가 있는 치료법이다. 프랑스어의 모든 음을 발음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혀가 얼마나 많은 동작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지를 정상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주음에 나는 L 발음을 연습 중이다. 자기가 만드는 잡지의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한심한 편집장이라니 운이 좋은 날에 계속되는 발작적인 기침에도 불구하고 몇몇 음소를 소리로 만들어 밖으로 쏟아내는데 성공하기도 한다. 내 생일에 맞추어 상드린느는 나로 하여금 남이 알아들을 정도로 똑똑하게 알파벳을 발음하도록 하는 계가를 올렸다. 이보다 더 값진 생일 선물이 있을까? 나는 내 귀로 똑똑히 나이를 초월한 쉰 목소리가 죽음의 심연으로부터의 26개의 알파벳을 건져 올리는 소리를 들었다. 기력을 소진시키는 이 같은 연습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내가 언어를 처음으로 발견하는 동굴의 원시인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가끔씩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이 훈련이 중단되기도 한다. 친지들에게 상드린느가 오는 시간에 맞추어 전화를 하도록 부탁했기 때문이다. 전화를 통해 마치 나비를 잡듯이 친지들의 삶의 한 귀퉁이를 붙잡아 볼 수 있다. 내 딸 셀레스트는 조랑말 등에 올라탔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는다. 셀레스트는 5개월만 지나면 9살이 된다. 아버지는 두 다리로 서 계시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신다. 벌써 93살이신데 그만하면 건강하신 편이다. 딸과 아버지는 나를 애워싸고 보호해주는 사랑이라는 고리의 두 중심점이다. 나는 때때로 일방통행식 대화로 만족해야 하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할지 무척 궁금하다. 나 자신은 번번이 마음이 요동할 정도로 감정을 제어하기가 힘들다. 다정한 친지들의 전화에 침묵이 아닌 아무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개중에는 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랑하는 플로랭스는 상드린느가 내 귀에 바짝 대주는 송수하기에 내가 큰 소리로 숨소리라도 들려주지 않으면 근심에 차서 장 도미니크 듣고 있나요? 를 연발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듣고 있는지조차 잘 모를 때가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사진.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뵌 날 나는 아버지의 수염을 면도해드렸다. 내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 주였다.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나는 튠르르 공원 근처에 있는
아버지의 작은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우유를 넣은 차를 한 잔 끓여드린 후 며칠 동안 자란 수염을 깎아드리기로 했다. 이 장면은 내 기억 속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다. 신문을 보실 때 즐겨 앉으시는 붉은색 펠트천 소파에 몸을 푹 파묻으신 채 아버지는 면도 날의 날카로운 감촉에 용감하게 자신의 처진 볼을 맡기셨다. 나는 커다란 수건을 앙상한 아버지의 목 주위에 펼쳐놓고 얼굴에는 면도용 비누 거품을 듬뿍 발랐다. 붉어져 나온 정맥 때문에 군데군데 가늘게 홈이 파인 아버지의 피부를 지나치게 성나게 하지 않기 위해 조심했다. 피곤 때문에 두 눈은 쑥 들어갔고 우뚝 솟은 코는 앙상해진 얼굴 때문에 더욱 강해 보이지만 여느 때처럼 큰 키에 백발을 흩날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당당했다. 아버지와 나를 애워싼 방 안에는 한평생의 추억이 잡동사니마다 층층이 쌓여 노인네 방 특유의 혼잡스러움을 이루고 있었다. 오래된 잡지, 듣지도 않는 레코드판, 용도를 알 수 없는 온갖 물건들과 지나간 시절의 사진들이 어우러져 마치 하나의 커다란 거울처럼 이제까지 걸어온 삶을 비추어주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 굴렁쇠 놀이를 하는 해병 시절의 아버지, 말을 타고 있는 8살 박인 내 딸, 흑백으로 찍은 미니 골프장에서의 내 모습. 아마도 그때 나는 11살쯤 되었던 것 같다. 배추 모양의 귀를 드러낸 나는 약간 미련해 보일 정도로 모범생 같은 차림이라 눈살이 찌푸려진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당시에도 이미 소문난 사고뭉치였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향수를 뿌려드림으로써 나를 낳아주신 분에 대한 이발사로서의 서비스를 모두 마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한다. 어쩐 일인지 이날만큼은 아버지께서 책상 속에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적어 놓으신 편지가 정리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날 이후 아버지와 나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나는 나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베르크의 휴양지를 떠나지 못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92살이라는 고령 때문에 아버지의 아파트 계단도 못 내려오실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둘 다 록드인 신드롬 환자인 셈이다. 나는 마비된 내 몸속에 갇혔고 아버지는 4층 계단 때문에 발목이 묶이셨다. 이제는 매일 아침 남이 나를 면도해주는 형편이다. 간호보조사가 일주일 동안이나 나를 갈지 않은 면도칼로 그런대로 열심히 내 볼을 면도해 줄 때마다 나는 자주 아버지 생각을 한다. 내가 해드린 면도가 이발사 피가로의 솜씨보다 나았으면 다행이겠다. 아버지가 이따금씩 내게 전화를 하시므로 누군가가 내 귀에 송수화기를 대주면 약간 떨리지만 온종에 넘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의 아들에게 말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아버지는 또 미니 골프장에서 찍은 내 사진을 보내주셨다. 나는 처음엔 도저히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누군가가 사진의 뒷면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두고두고 그 이유를 몰랐을 것이다. 그제서야 내 머릿속에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느 봄날의 주말 광경이 영화 필름처럼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부모님과 나는 바람이 몹시 불고 약간 음산한 한 마을에서 산보를 하던 참이었다. 틀이 잘 잡힌 또박또박한 글씨체로 아버지는 사진 뒤쪽에 베르크 슈르메르 1963년 4월이라고만 적어 보내셨다. 커튼. 아이들의 엄마가 밀어주는 바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병원 복도를 지나면서 나는 아이들을 은근슬쩍 관찰한다. 나는 비록 허수아비 같은 아버지가 되어버렸지만 부산스럽게 움직여되고 투덜대는 테오필과 셀레스트, 이 두 아이만큼은 활기가 넘친다. 나는 아이들이 걷는 모습만 줄곧 보고 있어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다.
아이들은 내 곁에서 비록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축 처진 아이들의 가녀린 어깨에서 거북한 심정이 배어나온다. 테오필은 걸어가면서 내 다물어진 입술 사이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침을 휴지로 닦아주느라 분주하다. 그의 동작은 마치 반응을 예측할 수 없는 짐승을 대하듯 다정하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에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추기만 하면 셀레스트는 맨살이 그대로 드러나는 두 팔로 내 목을 감싸안고 내 이마에 입맞춤을 퍼부으며 주문이라도 외우듯이 우리 아빠라고 반복한다. 마침 아버지의 날을 축하하는 중이다. 내가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이처럼 강요된 기념일을 지켜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나 이제는 함께 모여 이 상징적인 하루를 보낸다. 아마도 희미한 윤곽만 남았더라도 혹은 그림자 같은 존재로 전락했을지라도 아빠는 아빠라는 사실을 서로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나는 한편으로는 다만 몇 시간 동안이라도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웃고 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쁨을 맛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겨우 10살 된 사내 아이와 8살 난 그 아이의 여동생에게 있어서 삶의 갖가지 고뇌를 너무 일찍 경험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비록 집안 내에서 아이들에게도 무엇이든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어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비치클럽에 자리를 잡는다. 비치클럽은 태양과 바닷바람에 노출된 모래 언덕의 한 귀퉁이에 내가 붙인 이름이다. 마침 병원 측에서도 이곳에 테이블과 의자, 파라솔을 설치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무성하게 자란 잡초 사이에 군데군데 미나리 아제비 씨까지 뿌려주었다. 해수욕장 끝에 위치한 병원과 진실한 삶 사이의 이 공간에서 나는 착한 요정이 나타나 바퀴 의자를 모두 돛이 달린 수레로 변하게 할 거라고 상상해 본다. 테오필이 교수형 놀이 하실래요? 라고 내게 묻는다. 나는 그 아이에게 몸이 마비된 것만으로도 벌써 충분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하지만 내 의사소통 체계로는 이 같은 즉각적인 응수가 불가능하다. 한마디 대답하기 위해 몇 분씩이나 시간을 끌다 보면 언어의 세심한 뉘앙스는 무뎌지다 못해 아예 몸이 건조해지고 만다. 문장을 완성시켜 놓고 보면 뭐가 그리도 우스워서 한자 한자 끈질기게 받아 적도록 요구했는지조차도 잘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불쑥불쑥 감정을 순간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다 보니 대화라는 파도에서 표면에 떠오르는 은빛 거품이 모두 제거되는 격이다. 탁구공처럼 재빨리 되받아 넘기는 재치 있는 말을 구사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처한 상태가 가져다주는 불편한 점 중에 하나이다. 어디 교수형 놀이를 해보자꾸나. 중학교 1학년 어린이들에게 전국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놀이인 모양이니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단어까지는 알아맞혔으나 세 번째에서는 막혔다. 사실 나는 놀이를 할 기분이 아니었다. 슬픔이 파도처럼 몰려온다. 내 아들 테오필 녀석은 50cm밖에 안 되는 거리를 두고 얌전히 앉아있는데 나는 그 아이의 아빠이면서도 손으로 녀석의 숨 많은 머리털 한번 쓸어줄 수도 고운 솜털로 뒤덮인 아이의 목덜미를 만져볼 수도 또 부드럽고 따뜻한 아이의 작은 몸을 으스러지도록 안아줄 수도 없다. 이런 기분을 무엇라고 표현해야 할까? 극악무도한, 불공평한, 더러운, 끔찍한. 순간적으로 나는 그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목에서는 그르렁거리는 경련이 터져나와 테오필을 놀라게 한다. 걱정 마, 이 녀석아. 너를 사랑한다. 교수형 놀이에 여념이 없는 녀석은 한 판을 끝낸다. 두 글자를 더 알아맞혀야 하는데 녀석이 이기고 내가 졌다. 공책 한 구석에 녀석은 교수대와 밧줄, 사형에 처해질 사람을 그린다.
셀레스트는 모래 언덕에서 깡총깡총 뛰어다닌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눈꺼풀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게 느끼기 시작한 순간부터 셀레스트는 반대로 고개사처럼 날렵하게 몸을 움직이게 되었다. 일종의 보상현상일까? 어찌되었건 셀레스트는 벽 위로 걷기, 물구나무 서기, 고개 뒤로 젖히고 두 손 두 발로 땅 짚기, 제주 넘기 등의 묘기를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펼쳐 보인다. 장래에 하고 싶어하는 무수한 많은 직업 목록에 따라있는 학교 선생님, 톱 모델, 꽃집 주인에 이어 줄타기 고개사를 덧붙였다. 연속적인 회전 동작으로 비치클럽의 청중들을 사로잡은 연예인 후보생은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남의 눈에 띄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테오필에게는 지극히 괴로운 일이다.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여동생과는 반대로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테오필은 언젠가 내가 교장 선생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그 아이가 학교에 종을 칠 수 있도록 허락받았을 때 몹시 부끄러워하며 나를 원망했다. 테오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살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나는 셀레스트가 어떻게 60년대에 유행하던 노래를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조니 할리데이, 실비 바르탕, 셰일라, 클로클로, 프랑스와즈 아르디 등 가요 전성기 시대의 스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셀레스트의 레파토리에 들어있다. 30여 년 동안 변함없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리샤르 앙토니의 기차 노래처럼 삼척 동작까지도 다 아는 대히트곡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우리의 기억 속에 희미해져가는 왕년의 유행가까지도 셀레스트는 거침없이 불러댄다. 12살 무렵 테파즈 전축의 클로드 프랑스와즈의 54회전 레코드판을 실증도 내지 않고 올려놓았던 이후로 나는 가엾은 부자 소녀를 다시 들어본 기억이 없다. 하지만 셀레스트가 곡조도 틀리게나마 이 곡을 흥얼거리기 시작하자 후렴의 첫마디가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또렷하게 떠오른다. 하나, 소절 하나, 코러스와 반주는 물론 노래 첫 도입부의 파도 소리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레코드의 커버 장정, 그 위에 인쇄된 가수의 사진, 줄무늬 셔츠를 제일 윗단추까지 완전히 채워 입은 가수의 모습은 잡을 수 없는 꿈 같아 보였다. 내겐 멋있어 보이는 이 차림새를 어머니는 상스러워 보인다고 몹시 싫어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촌이 주인으로 있는 가게에서 이 레코드를 사던 목요일 오후도 생각난다. 파리 북역의 지하에서 조그마한 상점을 꾸려가던 그 아저씨는 큰 체구와는 걸맞지 않게 지극히 온순하며 언제나 입에는 짙은 담배를 물고 있었다. 이 해변에서 너무나 외로워 보이는 부자 소녀. 시간이 흘렀고 주위 사람들 중에는 이미 작고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어머니가 가장 먼저 돌아가셨고 이어 클로클로는 전기에 감전되어 죽었다. 가게가 잘 안 되어 애를 먹던 아버지의 사촌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식들과 반려동물들을 남겨놓은 채 세상을 떠났다. 내 옷장엔 클로클로풍의 셔츠가 가득했고 작은 레코드 가게는 초콜릿 가게로 바뀐 걸로 기억한다. 베르크행 기차가 마침 북역에서 출발하니까 누구에게라도 지나가는 길에 내 기억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보아야겠다. 잘했어 셀레스트, 실비가 외친다. 엄마, 난 심심해. 테오필이 기다렸다는 듯이 투덜댄다. 오후 5시. 평소에는 정겹게 들리던 자명송 소리가 오늘은 작별의 순간을 알리는 조종처럼 들린다. 바람이 불어 모래가 날린다. 바닷물은 벌써 저만치 멀리까지 빠져서 물속에 있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점처럼 수평선 부근에 떠다니는 듯하다. 파리로 떠나기 전에 다리라도 풀 겸 물가로 아이들이 달려가자 우리만 덩그러니 남았다. 감각 없는 내 손가락을 잡고 있는 실비와 나는 말이 없다. 실비의 검은 안경 위로 맑은 하늘이 비친다. 실비는 산산조각이 난 우리의 삶에 숨죽이고 오열한다.
나는 내 병실로 돌아와 우리는 헤어지기 전 작별 인사를 나눈다. 괜찮으시겠어요, 아빠? 테오필이 묻는다. 아빠는 목이 메이고 햇빛에 노출되었던 손은 아리고 바퀴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탓에 꼬리뼈가 이겨진 듯하지만 그래도 멋진 하루를 보냈단다. 그런데 너희 꼬마들은 나의 끝없는 고독 속으로의 산보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간직할 수 있겠니? 가족들은 떠났다. 자동차는 벌써 파리를 향해 달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벽에 붙여놓은 셀레스트의 그림을 보며 명상에 잠긴다.